저희 2부에서는 화제작이죠. 화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읽어보니까 화제작이 되어야 될 책 26일 동안의 광복 이 책을 다뤄볼 텐데 책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하면 또 네.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좀 책을 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 중심으로 해서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종대 정옥식의 평화로 1부 순서 이것으로 마치고 2부 순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2부 바로 하는 건가요? 예, 바로입니다. 바로. 한잔 드실래요? 네, 아니 잠깐 책을 좀 따는. 예. 저기 책 지금 우리 이게 모니터에 비칠 텐데 26일 동안의 광복, 그래서 한반도의 오늘을 결정적인 시간들. 그러니까 26일이라고 하는 것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45년 9월 9일까지 네. 예,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제목을 이렇게 먼저 정한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이 책을요. 네. 제가 광복절이 8월 15일이잖아요. 네. 8월 15일 딱 하루 가지고 쓰려고 그랬어요. 제가 딱 하루요? 네, 딱 하루로 또 멋있잖아요. 왜 딱 예, 하루는. 예.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조금 다시 이제 하노이 에서 이제 2월 28일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아쉽게 노딜로 끝났잖아요. 네. 제가 그때 이제 뭐 기사를 쓰던 기자니까 뭐 다 기억하시겠죠.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뭐 백악관에 그 샌더스 보좌관이 이게 뭐 점심을 안 먹고 서로 뿔뿔이 흩어진다고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서 오 하면서 그 노딜이 됐고 지금까지도 이제 다시 이제 그 대화의 이 끈이 안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왜 그러냐면 그때 나름 의미 있는 합의가 나왔으면은 지금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 종전 선언도 되고 평화 뭐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막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철도를 어떻게 연결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너무 좌절을 해서 이게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거의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우연히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일본의 가장 긴 하루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제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그게 일본이 항복을 결정하는 1945년 8월 14일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1945년 8월 14일. 14일이죠. 예. 걔네는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정말 무슨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항복을 결정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이 절망스러운 그 분단 체제와 이게 그 원점이 어떻게 됐을까? 그럼 8월 15일부터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막 공부를 했습니다. 일과 책을 봐가면서 공부를 했다가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우리 김종대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이 김윤영 기자하고 이게 품격의 차이가 발견이 되네요. 우리 하노이 노딜 이후로 주구장창 술을 마셨잖아. 우리 김윤영 기자는 주구장창 2019년 8월 8일, 2019년 2월 28일 그 충격을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의 시계바늘을 1945년 8월 15일로 돌려보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엄청난 자료를 모아서 이 역작을 내셨어요. 네. 네.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했다고 제목은 사실 저는 한반도의 가장 긴 하루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해방이 우리가 원했던 독립된 그 통일 국가를 아직도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정말로 이게 우리가 독립이고 해방이라고 할 수 있냐? 광복이라는 건 빛이 돌아왔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그렇죠. 75년 동안 그래서 가장 긴 하루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편집자가 그 하루가 아니고 26이니까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8월 15일 이제 광복이 되고 9월 9일까지 26일 기간 그러면은 그 26일 전과 9월 9일 그 이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9월 9일이 그 처음에 이제 그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된 다음에 소련에서는 당시 뭐 바로 이제 만주를 8월 9일을 쳐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한 13일 정도에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8월 9일 10일 정도에 저쪽이 어디죠? 러시아랑 그 국경지대 이쪽에 벌써 소련군이 들어옵니다. 근데 미국은 그때 오키나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처음 존 하지가 이끈 24사단이 처음 이렇게 인천에 8월 9일에 인천에 상륙을 하고 경성에 상륙한 게 9월 9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그 항복식을 열고 그날 그냥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쭉 올라가죠. 그래서 외세가 뭐 적어도 북한은 모르겠지만 남한 38도선 이남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외세의 어떤 미국이 오기 전에
그 원초적인 시간이었죠. 총독부만 딱 있고 이미 항복한 총독부만 있고 남한 사회에서 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26일 동안 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준 책이었는데 그 26일 동안 그 뭐랄까 우리 길 기자께서 쭉 사건을 갖다가 이 책에 시계열적으로 쭉 재구성을 하셨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뽑으라면 언제예요? 역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면은 그 당일이죠. 이게 당일 첫 이제 책이 시작되는 게 그 새벽에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엔도 류세아쿠라고 이 사람이 정무총감입니다. 그래서 총독부의 넘버 2죠. 넘버 1은 그 총독이었는데 아베 갑자기 이름이 생각 노부유키라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전날 일본이 그냥 최종적으로 항복을 했다라는 그 단파방 그 송을 통해서 이거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때 이제 일본에서는 그 일본 정부도 뭐 지금 항복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총독부에서 조선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짱구를 굴려보니까 13일에 소련군이 이제 그 청진에 상륙을 했다 그러고 그러면은 늦어도 17일 2시 정도까지는 소련이 경성에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소련에 우리가 그 이제 저기를 진주를 받아서 거기 무장해제를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 뭔가 선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제조 일본인이 7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려면은 역시 공산당이 되니까 좌파한테 굉장히 신뢰를 얻고 있는 여운형이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그런 공산주의자 사회 정치범들을 다 석방을 하고 이렇게 유화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운형이 생각하기엔 소련군이 오는구나. 그러면은 자기는 여운형이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국 공산당 당원이고 온건 좌파이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러면 중심이 돼서 건국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당일부터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건준이라고 줄여서. 네, 그때는 이제 아무도 몰랐던 거죠. 이제 미소 사이에 38선이라는 그 일반 명령 1호라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소련은 내려오지 않고 이런 것을 전혀 몰랐던 상황이죠. 그런 아무것도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38선을 미국이 그 8월 10일이었죠. 그러니까 8월 10일 날 8월 10일 밤에 얘기했던 미군 대령 2명이 내셔널 지오 그렇게 기도를 보면서 본스틸과 러스크가 나중에 국무장관했던 딘 러스크 이렇게 38선을 긋고 그걸 소련에 통보를 해갖고 이걸 기준으로 나눠서 했는데 놀랍게도 소련이 그걸 받아들이고. 근데 그 내용이 일체 알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내용을 당시 일본에서 알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몰랐고 당연히 일본도 몰랐으니까 우리도 몰랐던 거고. 우리도 몰랐던 거죠. 언론에도 일체 보도가 없었던 거고. 보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이제 당시에 그 미소간의 합의였으면 그걸 공표를 통해서 뭔가 그 이후의 질서의 안정화를 깨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이랑 그때가 이제 뭐 정부가 실시간으로 정해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선이 38도선을 중심으로 이제 분할 점령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을 했으니까 메가더가 이제 필리핀에서 일본 대표로 오라고 합니다. 이제 그 항복 절차를 상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일본 대표단이 8월 20일에 마닐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일반 명령 1호라는 거를 전달을 받고 그래서 20일 밤과 21일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에 좀 논의를 한 다음에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야지 일본이 이제 조선이 38선으로 이제 분할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인식한 거는 8월 21일이죠. 그러니까 미소간의 분할 점령 결정한 지 한 열흘 후쯤에. 그렇죠. 한 열흘 후쯤에 알았던 거고. 조선 민중들은 그걸 더 늦게 알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에 그 매일신보에 당시는 유일하게 신문이 매일신보가 없었으니까 조선이 미소에서 분할 점령듯이라는 그 기사가 작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거를 보고서 조선 사람들은 이게 분할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건국준비위원회라는 이런 조직도 있고 나름대로 그 상당한 활동을 하고 아마 지역 조직까지 꽤 많이 건준이가 이제 돼가지고 나름 그래도 좀 뭔가 이 어떤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준비들이 됐단 말이죠. 이때 이 좌와 우 갈등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여운형과 송진우 네, 네. 이런 분들은 다 사실은 그 얼마든지 합작을 하고 이렇게 네.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분인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좀 협조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때는 냉전에 어떤 말씀에서 원심력이 엄청나게 강하던 시절이었잖아요. 미국은 네. 나름 뭐 진주만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3년 반 동안 자기 젊은이들의 목숨을 뭐 갈아 넣어가면서 오키나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네. 소련은 이제 독일과 2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네. 전쟁을 끝내고 이제 극동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이게 대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선이 그 통일된 국가를 만들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단일된 정치체를 만들어서 조선인이 원하는 거는 이거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그 대동단결을 해서 우리는 통일된 독립국가를 만들기 원한다. 이렇게 딱 뭉쳐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이를테면은 그 당시에는 이게 책은 딱 그 시점을 다루고 있지만 송진우랑 여운형은 애초부터 견원지간이었습니다. 두 분이 그냥 사이가 그냥 뭐 송진우는 뭐 그때 뭐 동아일보 사장, 뭐 이렇게 여운형은 뭐 조선중앙일보 사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정도 안 맞는 분이시고 또 송진우는 약간 우파적인 그 부르주아 우파죠. 그리고 여운형은 굉장히 좌파적인 성향이 가진 분이시고 또 그 정세에 대한 이제 그 생각도 다릅니다. 근데 송진우는 약간 부르주아 우파니까 자기는 친일을 하지 않았지만 주변 다 친일하는 사람이니까 정통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우리가 봉대해야 된다. 이렇게 중경의 법통을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을 강조하고 근데 여운형은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우리끼리 빨리 그냥 대동단결을 가지고 정치체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얘기가 잘 안 맞는 거죠. 그 갈등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미소 간의 냉전과 이 조선 땅에서의 좌우 대립, 분열 이게 딱 그 맞아떨어가면서 광복이 완전한 독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또 이게 또 분단으로 기울되는 아주 뭐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시간을 밟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저는 요새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이 좌우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막 벌어지면서 몇 차례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련군이 경성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들어올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영식을 나갔다가 그게 이제 헛소문이라는 거, 페이크 뉴스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또 허무하게 발걸음을 돌리는 뭐 그런 어떤 과정도 굉장히 큰 그 변곡점이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국이 점령한 걸 알려지면서 거기서 이제 그 남한 땅에서 좌우 간의 이 세력 관계가 역전되는 또 중요한 또 변곡점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이제 묘사가 됐는데 그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많은 논쟁 것 중에 하나가 그때의 어떤 이제 결국에 이제 분단으로 고착화되고 많은데 이게 이제 내인론이냐 외인론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지금까지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쭉 이 당시의 기록을 갖다가 재구성하면서 좀 기본적으로 그게 답이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생각은 그 냉전의 어떤 그 질서 원심력이라는 게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뭐 열심히 뭐 자화합작을 한다고 했었던들 뭐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것이고 소련도 이제 그 극동에 있는 가장 큰 안보의 그 골칫거리. 그때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를 확보해야 됐기 때문에 적어도 북에 이제 뭐 38도 이상이 뭐 점령 결정된 이상 이거를 놓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외인론으로 생각을 이제 해버리고 아마 그게 사실에 부합할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우리 조선인들은 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조선이 독립된 거는 그 연합군의 승리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조선인들이 36년 동안 투쟁한 결과다. 고맙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할 수 있도록 연합군이 우리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우파들은 자기네들은 이제 그 정통성이 이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붙어서 나름 뭐 그 뭐랄까요 그
그 약간 뭐 통합을 하려는 그런 뭐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뭐 독립 저기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려는 그런 방향으로 이승만과 함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힘으로 우리가 뭐 니네가 연합군 이겨서 한 거는 맞지만 우리도 주체적으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미국의 어떤 냉전 시대의 그런 국제 정세를 읽고 냉전의 흐름 알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알아서 여기에 적응해서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과의 기본적인 대립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대립이라는 게 뭐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보수 쪽은 한미 동맹이 제일 중요하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뭐 미국 하는 얘기를 대체로 다 들어야 되는 쪽이고 뭐 우리 진보 진영은 어쨌든 간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뭐랬죠?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라는 거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끼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거대한 어떤 냉전이든 신냉전이든 그런 구조를 뒤엎어보자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갈등의 어떤 원초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뭐 그 26일 동안에 너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뭐랄까요? 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시작은 그 여운형과 송진우가 이제 8월 16일 날 만나서 이제 두 분이 뜻이 안 맞거든요. 근데 두 분 집이 그 안국역에서 내려서 뭐 여운형 집이 이제 그쪽 들어오면 현대 사옥 있잖아요. 옛날 개동 사옥 뒤쪽으로 돌아가면 그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안동 칼국수로 거기가 이제 여운형 집이고 송진호 집이 이제 쭉 걸어가지고 저쪽으로 원서동 쪽으로 가면 한 5분 정도 걸면은 바로 이제 송진호 집입니다. 그 조그마한 간판이 있는데 이렇게 5, 6분밖에 안 됐는데 두 분이 좀 그때 잘 좀 협력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수들이 있어서 통일된 어떤 국가를 만들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두 분도 송진우는 바로 45년 12월에 암살당하시고 여운형도 이제 해화동 로타리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이분들도 후손들 지금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를 하실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울컥한 기분이 좀 들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세계적 냉전 체제의 어떤 그 서곡을 구성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인구가 불과 한 3천만? 3천만. 그런데 한국 전쟁의 사망자가 390만 명이에요. 물론 이 중에 50만 명에서 70만 명은 외국인입니다. 그걸 뺀다 하더라도 거의 인구의 10%가 사망한 전쟁이 도대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대전 때 민간인 사망 비율이 대략 한 40%, 2차 대전 때 69%, 한국 전쟁 때 85%입니다. 85%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도 비극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단지 요즘 우리 저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줘서 그렇지 실상을 알면은 어느 집도 비극을 피해가지 못하는 아마 세계 유례사가 없는 가장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이거는 분단이라는 그 과정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단 체제의 비극은 광복절을 경축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거 아니냐. 광복절을 경축을 하고 이게 우리가 피를 흘려서 우리가 쟁취를 했다는 어떤 그 자부심의 어떤 그 토대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도둑처럼 광복이 오다 보니까 이걸 경축을 하면서 결국은 어떤 그 분단이라는 상황을 그냥 방치했고 또 우리끼리 분열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정말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어떤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 책은 그런 어떤 오래된 어떤 우리의 숙명론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더 파고들어 보는 가지고 무엇이 진실이냐 하는 것들을 여기서 계속 지금 묻고 계신단 말이에요. 길 기자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운형 선생에 대한 서술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이 26년 동안은 가장 한국에서 중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도 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운형은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뭐랄까요, 이제 박건영의 근본주의를 컨트롤하지 못했던, 제어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남로당.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묘사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일제 시대 때 그 책에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 자개똥을 먹을 정도로 정신줄을 놓았던 박헌영. 그 고초라고 하는 건 뭐 이루 뭐 형언할 수 없는 정도의 고초를 겪어왔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뭔가 대국적이고 좀 국제 정세까지 감안하는 이런 속에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고생한 사람의 얘기니까 너무 쉽게 막 좀 이렇게 마음이 끌렸던 혹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잘 제어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도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순간이 아니었나. 뭐 박헌영의 어떤 그런 근본주의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좌우간에 그 합작이 무산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조선 인민공화국 건설 이런 부분들이 그 미군의 이제 한국 주둔과 점령과 시기적으로 이게 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굉장히 큰 파란을 일으켰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뭐 오늘날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광복절의 의미, 이 책을 통해서 길 기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광복절이 제가 그 뭐 정말 광복절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그 한반도의 가장 긴 하루, 이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하루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은 광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가지 독립운동도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객관적인 어떤 세계 정세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당대 이제 그 우리 저기 조상들이 좀 더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정보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중요한 결정은 다 일본 사람들이 내리는 거고, 그러니까 단파 라디오 이렇게 듣고서 이제 그런 거를 듣고서 이제 뭐 공유하고 이제 국내에서는 뭐 그런 정도였으니까 너무나 좀 뭐 어려웠던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광복절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 마냥 경축해야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의미와 우리한테 끼쳤던 여파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보면은 우리 사회에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이제 똑같이 8월 15일인데 건국절이냐 광복절이냐 이제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광복절은 어쨌든 간에 그 우리의 어떤 주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했다라고 뭐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날을 이제 기리고 이제 했던 것이고, 근데 건국절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뭐 어차피 그거는 연합군이 한 거니까 우리가 했던 판단은 어쨌든간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를 제거를 하고 미국과 또 어떻게 협력하고 싸우면서 내린 결정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건국절을 지지하는 계속 분단이 이어지고 있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의 차이가 원형을 당시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 아마 이 지점이 제가 책에도 썼지만 한국 사회를 나누는 가장 살벌한 대척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지금도 그런 거 같습니다. 그 로버트 카플란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라크 전쟁을 찬성했거든요. 부시 행정부가 이제 이라크 들어가는 걸 찬성했는데 그 뒤에 이라크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거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미군 사망장 계속 나오고 지금도 안정이 안 돼 있고, 그걸 보면 탄식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어떠한 독재도 무정부 상태보단 낫더라. 그러니까 이라크가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매일 테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차라리 사담 후세인 같은 독재가 무정부 상태보단 낫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해방 공간이라는 그 갑작스럽게 주어진 공간에서 외세는 있지만 우리는 거버넌스가 없어요. 적어도 조선 민족은 한말부터 길을 잃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유대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못 들어가고 방황만 하고 헤매고 40년을 했는데 이 길을 잃어버린 민족, 나침판이었고 등대가 보이지가 않고 표대가 보이지가 않는 가운데서 아무리 이 어둠 속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이것이 한말에서부터 식민 분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길을 잃은 민족이었다. 그러니 그걸 지도력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터전, 이 국가라는 걸 만들고 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미 외세 도전이 먼저 시작된 이때 이 길을 잃은 민족이 정말 얼마나 그 뒤에부터 고난의 길을 갔느냐. 애굽에서 저기 탈출한 유대 민족은 40년 방황했다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100년 넘게 그 방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또 방법. 뭐 네.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뭐 자부심을 가지고도 좋을 정도의 네, 또 많은 네. 역사적인 성취도 업적들을 또 많았죠. 네. 이뤄왔기 때문에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때 이렇게 그 갑작스럽게 뭐 도둑처럼 찾아온 광복이라고도 또 책에서도 표현이 됐습니다만 그래. 그럴 때 우리 김종대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우리 그 당시에 조선 민중들이 한 곳에 함께 나갈 수 있는 거대한 등불 등대가 없었다고 한다면 근데 여기서 많이 들었잖아요. 들기가 우리가 우리가 재작년 촛불 집회 때에도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만 촛불 몇 개 들면 잘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10만 개가 되고 20만 개가 되고 100만 개가 되니까 전 세계가 다 쳐다볼 정도의 아주 강력한 우리의 나침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때 여기저기서 등불을 들면서 그 등불의 힘이 같이 모였으며 근데 그때 한쪽에서 등불 던지면 다른 쪽에서 찬물을 가지고 이제 견지기 바쁜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그 광복이 26일 동안 짧은 영광으로 또 좌절 속에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이 책에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도 뭐 이렇게 뭐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뭐 여러 각 방면에서 진영 논리가 굉장히 좀 팽배한데 이럴 때일수록 뭔가 이게 우리가 광복절의 의미를 한번 다른 각도에서 좀 자성적인 의미에서 되새겨 본다고 한다면 성찰적인 의미에서 좀 되새겨 본다고 한다면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 어려움을 뚫을 수 있는 길은 결국 화해와 연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26일 동안의 광복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국가 이성, 우리의 어떤 국가 보편적인 이성, 저는 이런 것들에 좀 지적인 겸손함을 갖고 성찰적인 자세를 시민들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가 학자 여러 명 나오네요. 요즘 제가 공부를 좀 해요. 네. 시간이 많으시죠. 그 이성은 감정의 신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연대하고 하는 거는 이해와 존중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이성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감성은 분노와 친화력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그 혐오의 감정은 빨리 전파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결국은 날것으로 드러날 때 엄청난 사회적, 국가적 또는 어떤 지역적인 그 비극을 동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동시대에 같은 고통을 당했고 또 같은 어떤 그 소명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조금 더 희미한 빛이나마 그리로 다 같이 어깨 걸고 갈 수 있었던 이런 어떤 그 역사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2부 순서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혹시 우리 김윤영 기자께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두 분께서 더 좋은 말씀 해주셔서 책 많이 사주세요.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할 거고요.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게 화해와 연대 그리고 약간 극단적인 사고 방식이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그 남원 옳다 극단적인 사고 방식을 배제하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오늘 한일 일본과의 관계도 얘기했지만 좀 우리 입장도 있지만 좀 일본의 입장도 생각해봐서 저도 사실 이사 갔으면 좋겠는데 국가라는 게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좀 뭐 서로 역지사지를 좀 해가면서 뭐 좋은 그 타협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화해와 연대를 통해서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제 서로 문제를 해결해내가는 자세를 갖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냥 하나만한 소리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한 소리 아니에요. 원래 이게 진실을 담는 소리일수록 대체로 많이 들어왔던 얘기들이에요.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자, 오늘 그 김윤영 기자 모시고 1부에서는 한일 관계, 또 2부에서는 최근에 낸 26일 동안의 광복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요즘 사실 좀 난독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책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책은 하루 반 만에 그냥 후당탕탕 정말 한 편의 잘된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으로 쭉 읽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책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강추합니다. 제 책을 사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아니 그 얘기는 빼고 뭘 또 이상하게 얘기를 한번 좀 구해서 한번 보시면 지금 저 정 대표 책 좀 팔아야 될 입장이에요. 뭐 저번에 이 말씀 한마디로 출연료를 퉁치는 거로. 기획하에 한반도 얘기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제수로 제목을 갖기 힘드니까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 그 김윤영 기자 바쁘신데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또 그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또 좀 우리 김윤영 기자는 외교부에 지금 최근에 출입하면서 한국의 외교 네. 이 상황 또 이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네. 계시고 취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조만간 또 한번 또 모셔가지고 그렇죠. 후속편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실 때는 좀 이 책이 많이 팔려서 또 우리 김윤 기자가 저녁을 살 수 있는 그날을 좀 네, 기약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네.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평화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